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전체 프로페셔널을 향한 직장인의 7가지 업무 습관이라는 그 전체 커리큘럼 중에 제 1강에 해당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직업관과 삶의 철학인데, 제목은 그건데 이제 그 직업관과 삶의 철학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 경험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할까 합니다. 네, 저를 잠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지금 한국인재인증센터라고 하는 그 교육기관의 대표로 있고요.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를 만드는 에코포유라는 회사에 영업 및 마케팅 담당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여대하고 경희대에서 진로 설계 및 셀프 리더십이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사업을 하기 전에는 강강술래라는 곳에 기획이사로 있었습니다. 혹시 강강술래 아시는 분 계세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어디요? 동네 어디신데요? 아, 도봉구세요? 네. 그러시구나.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구나. 강강술래는 소갈비 전문점입니다. 음식점인데, 상계점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한우 전문점입니다. 5층 건물에 750석이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크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이유는 외국에는 한우 전문점이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제일 크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상계점, 신림점, 역삼점, 그리고 서초점, 여의도, 시흥, 이렇게 서울에 6개가 있고 광주에도 3개가 있습니다. 직원이 한 400명 되고 매출도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본사에 제가 기획이사로 4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플러스 기술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기획 마케팅 이사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종이 만드는 회사에서 종이 영업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5년 동안 저도 공무원이었어요. 5년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대장은 부평에 있는 오공수 특전여단에서 중대장을 1년 하고 96년도에 예편을 해서 12년 동안 지금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고대에서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으로 석사를 했고요. 가방끈이 짧아서 육군사관학교는 그 교육부에서 졸업장이 안 나와요. 국방부에서 졸업장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 졸업장을 받고 싶어가지고 방통대에 편입해가지고 경영학과 편입해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아까 저기 영어로 이제 DID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 프로의 비전과 이제 성취 전략, 그래서 DID라고 그랬는데, 혹시 먼저 넘어갔는데 보신 분 계세요? DID가 뭔지 보신 분 계세요? 뭐죠, DID가? 네, 들이대의 약자입니다. 들이대의 약자고요. 영어로는 do it, done입니다. do it이란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보셨죠? do it. 맞습니다. 예. 나이키 광고가 just do it입니다. 일단 한번 해봐. just do it. done은 do it 하면 done.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혹시 이분 아십니까? 아, 이분 잘 모르시는구나. 이분 신한은행 모델, 광고 모델로도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에코포유라고 하는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회사에 영업 및 마케팅 담당 부사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는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제품이에요. 그 싱크대 밑에 그 음식물 버리는 데 있죠. 개수대. 그 밑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거기다가 그냥 설거지 하면서 음식물을 버리면 3시간 만에 라면 스프처럼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일본은 거의 미생물 방식이에요. 근데 이 기계식이 발전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저희 제품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바람으로 말리는 겁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그래서 TV에서 광고하고 있는 저가형 19만 8천 원짜리, 얼마 전에 그 불만제로에도 나오고 음식물 처리기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바람으로 말리는 거고요. 저희는 완전히 분쇄를 해가지고 말립니다. 그래서 3시간 만에 완전히 라면 스프 가루처럼 돼서 나와요.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마케팅 담당 부사장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제품을 딱 봤는데 성능은 너무 좋은데 제품 디자인이 박스처럼 생겼어요. 요즘에는 디자인 안 좋으면 안 팔리잖아요. 그리고 큰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족한 게 있더라고도 사준다고요. 근데 이제 막 생긴 작은 중소기업의 제품이 디자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제품을 본 순간 이대로는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민을 할 때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저는 습관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요. 그래서 그날도 서점에 갔어요. 앞에 교보문고가 있었는데 서점에 갔는데 책들이 쫙 누워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문제를 딱 고민하고 있으면 그렇게 그 고민을 가지고 서점에 가면 그 고민에 맞는 책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날도 서점에 갔는데 책이 쫙 누워있는데 이분이 쓴 책 표지가 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라고 격찬한 디자이너. 이분이 누구냐면 2002년도에 뉴스위크 표지에 빌 게이츠가 어떤 제품을 들고 세계 최고의 디자인이다라고 극찬한 게 표지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리버. 아세요? MP3. 아이리버를 처음 디자인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리버가 엄청 팔렸다고요. 근데 이분 책을 그 책 제목이 이노베이터란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산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디자이너가 자기 예술 철학만, 디자인 철학만 고집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필하지 못한 제품을 만들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책을 보는 순간 너무 저의 컨셉에 맞았어요. 순식간에 거의 서서 다 읽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위치를 봤어요. 인터넷으로 조회를 했죠. 그랬더니 학동 사거리 이동수 빌딩 3층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못 갔어요. 근데 밤새도록 제가 거의 잠을 못 자면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가 돼가지고 바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동수 빌딩 3층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위치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둘러봤을 거 아니에요? 신기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딱 열렸는데 이분이 제 앞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하고 가가지고 그분 앞에 가서 인사를 했죠.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누구시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네, 저는 사장님 책을 보고 왔습니다. 네? 사장님 책을 보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일로 오시죠. 그래서 방으로 갔어요. 제가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부사장인데 현재 이게 기능상으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꽝입니다. 이 디자인을 해주실 분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렸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근데 돈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 눈빛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 눈빛을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는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한 며칠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한 2, 30초 됐겠죠. 그런데 갑자기 벨을 딱 눌러요. 누가 왔을까요? 경비원. 어디 갔더니 경비원이 왔다고. 경비원이 온 게 아니고 국내 사업 담당 상무가 왔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 상무님한테 이분이 이래서 오셨는데 디자인을 해주라고. 근데 지금 돈이 없을 테니까 초기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주라고. 그리고 나가셨어요. 왜 나가시나 했더니 화장실 가시려다가 나를 만나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가시고 그리고 그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중소기업 제품으로는 아무리 잘해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노 디자인을 했다는. 그래서 제가 거의 광고 브로셔에도 다 이노 디자인이 들어갔죠. 그래서 포스코 더샵에도 들어가고 그 목동에 시범 사업할 때 음식물 처리기 시범 사업할 때도 들어가고 호방건설에서 하고 있는 건설회사는 거의 다 저희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기한 겁니다. 이분 회사가 본사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3주, 한국에 일주일 있어요. 근데 그날이 일주일 마지막 미국 가는 날이에요. 미국 가는 날 제가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리버 사장님도 처음에 저처럼 찾아왔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아무 얘기도 없이. 그리고 와서 디자인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도 처음에 디자인 영업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저에 대해서 하나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정해 주신 거예요. 아까 DID가 뭐라고요? 들이대. 그래서 제품이 이제 멋지게 돼서 나왔어요. 그 제품이 음식물 처리 같지가 않고 무슨 컴퓨터 같아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저희 경쟁사에서 저희보다 성능이 좀 안 되는 경쟁사에서 TV 광고를 했어요. 그 탤런트 주 모 씨가 나오고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냄새 코 막으면서 냄새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혹시 보셨어요? 음식물 처리기 광고? 못 보셨구나.
음식물 처리 광고를 대기업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 기업이 기업 규모로 하면 저희 회사의 1000배입니다. 근데 저는 그 광고를 보고 제가 생각한 것은 나는 비록 저 회사보다 기업 규모는 1000분의 1이지만 우리 제품이 최고이기 때문에 난 최고의 모델하고 찍겠다. 그렇게 해서 모델을 섭외를 했어요. 쭉 찾아보니까 이재룡, 유호정 씨가 제일 적합했어요. 그래서 이재룡 씨한테 연락을 했어요. CF를 찍고 싶다. 답이 왔어요.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피가 끓어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이야. 안 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직원들하고 다 모였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단다. 어떻게 했냐? 전 직원이 편지를 썼습니다. 반은 이재룡, 반은 유호정. 우리 제품이 이런 제품인데 두 분이 꼭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다 자필로. 저도 썼고요. 그리고 저는 꽃다발, 그 다음에 과일 바구니 이런 걸 막 유호정 씨한테 보냈어요. 실질적으로 반대한 분이 유호정 씨더라고요. 근데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작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기업하고 찍으면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하고 이걸 찍으면 큰 기업에서 왔을 때 똑같은 걸 못 찍어요. 가전제품 계열에 있는 걸.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작은 기업하고 몇 번 찍었다가 실패를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또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 마케팅 팀의 여직원이 있었는데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마케팅 팀의 여직원이 저한테 무슨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A4지로 된 한 20, 30장짜리 자료였는데 그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여직원이 유호정 씨가 데뷔해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광고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왜 우리 광고에 나와야 되는지를 자료로 만든 거예요. 1991년에 무슨 커피 광고에 나왔는데 그때 이런 이미지였다. 그 다음에 무슨 아파트 광고에 나왔는데 그런 이미지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환경, 가전 여기에 나와야 된다. 그걸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걸 보고도 만약에 찍지 않으면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다. 그걸 바로 퀵으로 보냈어요.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찍겠다고. 그래서 CF를 찍었어요. 이런 거 보셨나요? 손들지 않고도 쉽고 깔끔하게. 매직 CF는 즐거운 생활입니다. 어린이 친절히 CF들의 밥. 이게 못 보셨죠?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아, 그래요? 던지는 거 이게 프로지오 광고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찍긴 찍혔는데 찍는 비용보다 보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YTN에 한 달 하고 분당 쪽에 한 달 정도 틀었어요. 네. 근데 와, 정말 프로더라고요. 이게 30초짜리 찍는데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찍어요. 하루 종일 다른데 스케줄 찍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찍는데 그냥 보통 때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러다가 카메라만 대면 이렇게 돼요. 와, 진짜 프로구나. 그리고 그때 만났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만든 여직원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그 여직원을 불러다가 인사를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감동받았다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 DID.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어디 있었다 그랬죠? 강강술래라고 음식물이래. 음식점에 있었다 그랬죠? 거기에 제가 상계점이 아까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 11월 23일 날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영업을 했는데 거의 한 8억 가까이 그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달 하자마자 손익분기점을 넘겼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식당이 미술관 같아요. 그 와호장룡에 나오는 그 대나무 숲같이 그런 숲이 있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광우병이 왔어요. 그 광우병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우병이 와가지고 완전히 팔이 날리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식당들은 직원을 막 다 거의 다 내보냈어요. 근데 저희들은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급여를 다 반으로 줄이면서 고통을 나누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 노원구에 전국 노래자랑이 왔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듣는 순간 야, 그럼 노원 구민이 다 모일 거 아니야. 이건 나한테 절호의 기회다. 노원 구민이 다 모였을 때 우리 강강술래를 홍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산에 장기자랑을 했습니다. 20팀이 나왔어요. 이야, 저는 주방에서 칼질하는 아저씨가 그렇게 노래 잘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서빙하는 아줌마가 그렇게 춤 잘 추는지 몰랐어요. 유니폼 입고 있을 때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무대를 만들어주니까, 이야,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서 10팀을 뽑았어요. 10팀을 뽑아서 영업 끝나고 매일 일주일 동안 집체 훈련을 했어요. 노래방 가서. 그리고 예선에 나갔어요. 전국 노래자랑은 국민의 방송입니다. 950명이 왔어요. 그 중에 15명 뽑았어요. 오후 2시까지만 오면 누가 오더라도 다 받아줘요. PD들이.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여기 3명 앉아있고 여기 오면은 아무 반주 없이 그냥 노래해야 돼요. 그러면 한 소절 듣고 땡이야. 잘하면 2소절 들어요. 그렇게 950명을 들어요. 끝까지 950명. 2시까지만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 들어요. 지금 TV에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로 30명 뽑아요. 그 중에 2명이 들어갔어요. 제가 보낸 10팀 중에서 1명이 15명 중에 뽑혔어요. 그 1명을 다시 본방 촬영 있기까지 일주일 동안 또 집체 훈련을 했어요. 노래방, 매일 영업 끝나고 같이 노래방 갔어요. 노래는 잘했는데 춤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에코포유 그 사장이 육사 다닐 때 응원부였어요. 그 바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밤 11시마다 불러가지고 이 친구 춤을 가르쳤어요. 자, 여기 출연자가 뭐라고 소개하는지 멘트를 잘 들어주세요. 5월 1일. 아이고, 대리점을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변비 전문점 회사라는 신미령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 봤어요? 이 멘트를 일주일 동안 연습시킨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갈비 전문점에서 근무하는. 강강술래. 처음에는 몸을 전혀 못 흔들었어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계속 나오죠? 요게 대본 없이 하더라고요. 진짜로 1등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강술래의 오너는 아니거든요.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가서 이걸 한다 그랬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아, 난 하고 싶다. 제가 96년도에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12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는데 7년 차부터 연봉이 한 1억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저는 지시를 받고 일해본 적이 없어요. 강강술래에 있을 때도 제가 기획이사였지만 사장이 저한테 뭐 시켜서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회사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그 회사에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 계획을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될 줄 안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미령이도 삼척 아가씨예요. 자기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조금 할 줄은 알았지만 자기가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1등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1등 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산에 장기자랑하고 영업 끝나고 또 노래방 가서 연습하고 또 친구 불러다가 연습시키고 그리고 직원들 불러다가 쟁반에다가 강강술래 써서 흔들고 현수막 만들고 입구에다가 또 6m, 6m짜리 대형 현수막을 만들어서 띄웠어요. 그거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못 붙이겠다 그랬는데 제가 아니야 붙일 수 있을 거야. 잠깐 기다려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도로 앞으로 크레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저거 잡어! 그래가지고 그 크레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크레인 한 대를 세우고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2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현수막을 공중에 띄웠어요. 그 직원들이 놀라는 거예요.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우리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 많이 살았잖아요. 자녀분들 있잖아요. 절대 현재 자녀들을 하는 모습 있죠. 약간 바보 같아 보이고 쟤 왜 저러지? 이런 생각 들죠. 그거 다 아니거든요. 현재 보이는 모습 다 아니거든요. 잭일치 아시죠? D그룹의 잭일치, 전설적인 잭일치. 4학년 때 학교 갔더니 말을 좀 어눌하게 해요. 담임선생이 너는 한 해 더 해야 되겠다. 너는 머리가 나빠서 전응아 같다.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서 한 해 다시 하는 걸 얘기해봐라. 잭일치가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일치야. 그랬는지 잭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전응아가 아니고 너 머리가 너무 회전이 빨라서 혀가 못 따라가는 거야. 결국 잭일치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경영의 대가가 되었어요.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가 중요해요. 그 팩트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렇게 보면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 안 있다가 텔레비에서 미쉐리가 온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SK텔레콤에 골프를 한다고.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이게 또 나를 위한 뉴스구나. 미쉐리를 초청을 해야 되겠다. 미쉐리가 오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강강술래가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라인을 댈 수가 없잖아요.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를 또 너무 비굴하게 쓰면 안 돼요. 편지가 당당하지만 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어필을 하는 편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미쉐리, 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제일 큰 한우 전문점 강강술래에서 일하는 송수영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야 실제 골프장을 처음 가본 초보 골퍼지요. 미쉐리 당신을 TV에서 보았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당신한테 꼭 어울리는 식당이 있어요. 강강술래예요. 가운데 정원이 있는데 하늘이 뚫려 있어요. 비가 오면 연못에 빗방울이 키재기를 하고요. 고기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국에 오시면 꼭 들려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중앙일보에다가 A4 사이즈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편지를 냈어요. 근데 좀 돈을 아끼려고 요일을 지정을 안 하고 금요일 날 이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미쉐리가 목요일 날 출국을 했어요. 미쉐리는 이 편지를 보지 못했는데 토요일 날 우리 강강술래 오신 고객님들이 물어봅니다. 미쉐리 정말 왔냐고. 오지는 않았다고. 야, 강강술래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리고 이 편지를 보고 강강술래 상계점에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미쉐리를 이렇게 초청을 하냐. 내 일을 할 때 나한테 주어진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 업무만 해가지고는 미래가 없어요. 그 업무만 해가지고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 자녀분들, 후배분들 교육할 때, 인생을 살으라고 할 때 목록에만 있는 거 가지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나를 위한 정보처럼 들려요. 미쉐리가 한국에 왔는데 그 뉴스를 들은 4,500만 명 중에 미쉐리를 초청한 편지를 낸 사람은 한 명이에요. 노원 구민 중에 노원구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열린다고 들은 노원 구민이 64만 명인데, 그리고 그 안에 식당이 수천 개가 있는데 거기 나가서 홍보하겠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절박해서 그런 거였어요. 왜? 광우병이 나서 지금 직원들이 죽게 생겼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은 이제 매출이 더 안 나면 힘든데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절박한 마음으로. 그 절박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미쉐리가 온다 그러는데도 그게 나한테 오는 것 같아. 전국 노래자랑이 온다 그러는데 나한테 오는 것 같아. 이런 후배, 이런 자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제가 소프트웨어 회사에 있었어요. 제가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 갔는데 7명이 있었어요. 개발자들이 밤새서 개발하고 신문지 깔고 잤어요. 그렇게 개발된 기업용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음란 사이트를 차단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도박 사이트 같은 거. 그걸 기업용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그걸 팔아야 했어요. 근데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따로 영업 조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이사였는데 그럼 내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제품을 가지고 그 제품을 살 만한 데를 쭉 조사를 했어요. 돈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찍어서 어렵게 섭외를 했어요. 그리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찾아가기 전에 제가 고민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지?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으면 새로 나온 제품 와서 소개하면 살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 막 생긴 벤처기업에서 이거 소프트웨어 좋다고 가서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봐야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죠. 믿어줄 리가 없잖아요. 아니, 세일즈맨이 자기 제품 나쁘다 그러는 거 봤어요? 제가 이걸 팔러 가는데 이 제품이 좋다고 설명하는 그게 저한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분을 만났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이분이 저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뭔가 강력한 임팩트를 줘가지고 이분이 저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를 믿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마트에 갔어요. 그리고 자일리톨을 샀어요. 3,000원짜리 자일리톨을 사가지고요. 들어가서 똑똑 노크를 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근데 딱 의자에 이렇게 뒤로 딱 기대가지고 한 50대 중반에 아주 지긋하게 이렇게 근엄하게 생기신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네, 여기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앉으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목소리가 근엄하게. 그 이제 테이블에 갔어요. 차 테이블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의자를 빼서 앉으면서 제가 자일리톨을 딱 소리가 약간 나게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뭡니까? 기선을 제압을 하는 거죠. 이제 세일즈맨이니까.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혹시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어디 갔더니 껌입니다. 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뇌물인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근엄하게 딱 하다가 갑자기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통이 크신 분이었던 거예요. 이 자일리톨 3,000원짜리를 주면서 이거 뇌물인데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기가 찬 거죠. 그러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계약했어요. 일주일 테스트하고 2,000만 원을 계약했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가 생기면 다른 데는 팔기 쉬워요. 왜? 여기 쓰고 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꽤 큰 규모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기업용 솔루션을 팔았어요. 벤처기업이고 도저히 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앉아있으면 되는 게 없죠.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좀 해주세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는 나이가 40이든 50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릴수록 기회는 많겠죠.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왜 안 합니까? 일단 들이대야죠. 아이들한테 학원 많이 보낼 필요 없어요. 들이대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들이대는 걸 가르치면 절대 안 굶습니다. 이상한 사진이 나왔네요. 제 아들하고 딸입니다. 큰애는 6학년이고 작은 애는 2학년이고 막내는 이제 100일 된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셋째를 하니까 청평면에서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2008년 8월 20일 날 딸이 제 머리맡에 써놓은 거예요. 아빠에게 아빠 나 은총이야. 아빠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바로 오빠 나 평안이 때문이지. 그리고 항상 웃어봐. 그럼 우리도 참 좋고 복이 올 거야. 그러니까 항상 웃어 알았지? 그럼 건강도 좋아져. 또 항상 예배 일찍 오고 아침에 우리 돈 2,000원 두고 가. 오빠 2,000원 나 2,000원. 또 회사에서 무리하지 말고 적당하게 일하고 밥도 꼼꼼히 먹고 건강해야 돼. 알았지? 또 사랑해 쪽 I love you. 2008년 8월 20일 은총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나 아침에 이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매일 1,000원씩 주고 갔거든요. 이 편지의 요점이 뭐예요? 2,000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2,000원 달라 그러면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2,000원 놓고 가면 어떻게 돼요? 오빠랑 자기랑 1,000원씩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빠 2,000원, 나 2,000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보고. 누구한테 세일즈 레터를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서론 부분을 쓰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한 다음에
3분의 2 지점에 자기 용건을 쓱 넣은 다음에 막판에 또 상대방을 마음을 위로하는 그렇게 레터를 써야 되거든요. 이걸 어디서 배웠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의 DID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들이댄 방식이에요. 무조건 찾아가는 것도 들이대지만 편지도 들이대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 놓고 갔습니까? 10,000원 놓고 갔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지적 자산권이 좋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적 자산권, 뭐 특허권이나 뭐 이렇게 인쇄 책을 써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노동을 안 하고. 저는 행동하기 위해서 책을 봅니다. 아까 그 사진에 잠깐 안 나왔는데 그 촛불 끄는 사진, 케이크 촛불 끄는 사진에 그 뒤에가 책장인데 그게 다 제 책이에요. 제 개인 책을 회사에 갖다 놓은 겁니다. 한 600권 정도 되는데 저는 실천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읽고 지적 자산권이 중요하다는 그 문장을 보고 그때 제 머릿속에 있는 단어 하나를 바로 상표 등록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상표가 나왔어요. 그 상표가 나온 날 그 상표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상표가 주류 상표였어요. 대기업 두산주류 사장님한테 보냈어요. 제안서를. 나는 일주일 있다가 연락 올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있다 연락이 왔어요. 비서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그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핸드폰으로. 좋은 아이디어 줘서 너무 고맙다고. 검토해보겠다고. 그리고 1시간 있다 상품개발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접수했다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상품개발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을까요? 아깝게 안 됐다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돼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내가 책을 보고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그를 대기업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그 사장이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 전화를 받은 순간에 제 목표는 이미 달성이 된 거예요. 돈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제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나온 술이 처음처럼이었어요. 제가 등록한 상표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써있죠? 허심탄회. 좋지 않아요? 소주 이름으로 허심탄회. 좋지 않아요? 거기서도 이게 굉장히 좋았대요. 근데 이게 젊은 취향이 좀 아니라는 거야. 광우병이 나서 새 메뉴를 개발을 해야 됐어요. 근데 750석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거나 안 돼요. 또 고기 파는 집에다가 갈비집에다가 한정식 같은 걸 못 넣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TF팀을 만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태백에서 300g에 19,800원 한우를 TV에서 본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나온 음식 관련 TV 프로그램 다 보고. 그리고 전 임원진이 거기 투입이 됐어요. 그랬더니 90%가 다 서울 손님이야. 그리고 연탄불에다가 모든 구이를 해먹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국산 소갈비를 못하면서 그 한우를 넣었어요. 그 한우를 넣으면서 손님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 전만큼 잘 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한우로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테이크아웃 상품을 만든 거야. 거기서 먹는 거 말고 싸가면 얼마. 거기서 먹으면 45,000원인데 팩에다 넣어서 집에 가져가면 16,000원짜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프로모션을 했어요. 행사를 한 거죠. 16,000원을 판다고. 그래서 2주일짜리 행사를 했는데 3일이 지났는데 하루에 5개씩 팔고 있더라고요. 8만 원씩. 영업장에서. 그래서 제가 3일째 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영업 담당 전무님 아까 그 전국 노래자랑에 잠깐 얼굴 비치신 분 있죠? 그분한테 제가 갔어요. 가서 전무님 제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무님이 볼 때는 이거 그 파는 건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저는 기획이사기 때문에 실적만 체크하고 이거 똑바로 하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것만 똑바로 한다고 해서 실제로 장사가 계속 안 되면 저는 망해요, 안 망해요?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데. 그거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보드판을 샀어요. 이런 8절집 보드판을 사가지고 거기다 글로 썼어요. 45,000원, X표 쫙 긋고 16,000원. 맛있는 한우고기 혼자 드시지 말고 가족도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펜으로 썼어요. 펜으로 쓴 다음에 그거를 들고 테이블마다 다 갔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 딱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그럼 다 쳐다봐요. 고기 맛있으시죠? 맛있거든. 아 이거 맛있는 거 여기 혼자 드시면 어떡해요. 집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해 주셔야죠. 여기서 드시면 45,000원인데요.
팩으로 예쁘게 해가지고 양념 다 해놨거든요. 가서 드시면 바로 양념 필요 없이 그냥 구워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테이블을 다 돌았어요. 첫날 80만 원. 열흘째 돼서 행사 마지막 날 800만 원. 8만 원 팔다가 800만 원. 그날은 주방에서 계속 불고기만. 테이크 아웃만 800만 원. 그 안에 음식 말고요. 한 군데에서 800만 원. 상계점, 신림점 800만 원씩이니까 1600만 원. 주방장님들하고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제가 한 며칠 시범 보여준 다음에는 주방 사람들이 나와서 했어요. 그래도 팔려요. 8만 원 나가고 있는데 계속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할 줄을 모르는 거야. 8만 원밖에 못 팔면 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지. 이거 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일을 하면 거기가 회사든 공공기관이든 군대든 상관이 없습니다. 실패하기가 더 힘들어요. 대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먼저 막 도와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하신 분이나 조리 쪽에 계신 분들 제가 했다는 표시를 안 내고 많이 도와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누가 도와줬는지 다 알아요. 새끼 독수리가 있었어요. 그 새끼 독수리는 대장 독수리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멋있게 날아다니는 대장 독수리가 너무 멋있었어요. 자기도 대장 독수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끼 독수리가 계속해서 벼랑에 가서 비행 연습을 했어요. 근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엄청난 상처를 입고 새끼 독수리가 나는 도저히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때 멀리서 대장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보고 저 녀석 뭐 하는 거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담하고 있는 겁니다. 너 왜 그러니? 이러이러해서 대장 독수리처럼 되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돼요. 전 가망이 없나 봐요. 죽으려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대장 독수리가 하늘로 쫙 날았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쫙 펼쳤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엄청난 상처가 있었어요. 대장 독수리가 다시 새끼 독수리한테 와서 너는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나의 멋있는 모습만 봤을지 모르지만 상처가 없이는 결코 대장이 될 수 없단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 아세요? 아시죠? 세계 최고의 방송인입니다. 수천억을 법니다, 1년에. 이분이 9살 때 친척한테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 때 또 성폭행을 당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 이상이 되거나 자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포기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책 속에 나와 있는 자기보다 더 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나를 책을 통해서 보면서 자기를 버틴 거예요. 결국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와서는 얘기하지 않다가 오프라 윈프리한테 가면 자기 얘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왜? 왜 쏟아내죠? 왜 쏟아내요? 이 사람 앞에 가서. 이 사람도 상처가 있으니까. 내 말을 하면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앞에 가서 다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방송이 시청률 최고가 됐어요. 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저런 상황, 저런 사연도 가지고 있네, 저런 사연도 가지고 있네. 입소문이 엄청나게 나면서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에게 그런 상처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하죠. 왜 해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 그녀의 가장 심한 상처가 그녀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된 거예요. 가장 큰 무기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그 험한 경험을 하고 나는 더러운 년이야.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더 이상 안 돼. 라고 그때 생명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한 상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리더는 상처받은 사람을 안을 수 있어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을 케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가 자신을 리더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 아이들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럴 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상처가 가장 강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20살 이전에 일어난 일은 본인 책임이 아니에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가 바람나서 나가고 미치고 누가 아프고 그건 내 책임이 아니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 난 왜 이럴까? 20살 이전에 일어난 일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극복해가면 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있으세요? 전부 돈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지갑을 열어서. 있으세요? 이 돈을 따라해 주세요. 다 저 보시고요. 돈을 이렇게 구겨주세요. 이렇게 구겨주세요. 돈 막 구겼죠? 이 종이를 구기면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똑같은 종인데 돈은 왜 안 버립니까? 예?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아무리 구겨져도 귀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험한 경험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구겨진 돈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아무리 힘든 일을 경험하고 험한 일을 경험해도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시작한 지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때 전략이 뭐예요? 들이대. 좀 유식하게 뭐예요? DID.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돈 필요 없어요. 학벌 필요 없어요.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국민을 보살피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크게 외형적인 리더와 실질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리더는 포지션이 위에 있는 사람이 외형적인 리더예요. 실질적인 리더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우리 사장님한테 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보를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보를 조사해보니까 이게 좋아요. 그래서 그 안을 A안으로 만들어 놓고 B안을 만들어요. B안은 누가 봐도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안을 올려요. 사장님이 뭘 택합니까? 어느 안을 택합니까? A안을 택하죠. A안을 택하도록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굽니까? 기획이사죠. 누가 진짜 리더입니까? 리더란 지시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 상황을 실제로 주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리더분들이십니다. 국민을 섬기는, 국민을 보살피는 그런 리더들이십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해서 넘버원이 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진 분야에서 나만의 독특함, 나만의 유니크함으로 승부해서 only one이 되면 되는 거예요. only one이 되면, 유일한 나가 되면 그 분야에서 넘버원이 되는 거거든요. 급수 막 높이 올라간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요. 내 있는 자리에서 독특한 걸 하세요. only one이 되세요.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승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일을 즐거워하면서 보람을 가지면서 국민을 보살피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와서 따뜻하게 내 손을 잡으면서 정말 고맙다. 너무 고맙다. 당신이 이렇게 신경 써줘서 내가 이렇게 힘을 얻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되면 장관, 대통령 저는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정말 당당한 리더입니다. 오늘 진정한 프로의 비전이 제목인데요. 비전이란 VISION이죠. 스펠링이. 비전이라는 것은 본다는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글자의 뜻이. 텔레비전은 무슨 뜻이에요? 텔레가 멀리. 텔레비전. 멀리서 본다. 그래서 텔레비전이거든요. 비전이란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냐?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미래의 모습이 눈에 보여서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설레서 아침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도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더 잘 수가 없어요. 4시 반에 눈이 떠져요. 왜? 내가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저는 5년 안에 하버드대 MBA생들 초청으로 가서 하버드생 앞에서 특강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제 비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생의 초청을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걸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가수 박진영 아시죠? 박진영이 가서 영어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그 동영상을 보고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할 걸 얘가 이뤘구나.
박진영 저보다 몇 년 후배예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너무 멋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나의 미래의 모습이 5년 후의 모습이 지금 내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게 비전입니다. 왜 전국 노래자랑 오면 나한테 온 것 같냐고요? 나한테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셸이가 왜 나하고 관계 있냐고요? 나한테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년 시절부터 저는 생생하게 꿈꾸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는 기적을 불러드립니다. 저는 처음 참가한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서 이미 우승자가 된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대회장 안을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영화배우로 진로를 바꿨을 때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꿈꿨던 모든 것을 현실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1990년에 병석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고요. 승용차는 $50짜리 고물이었고요. 할리우드에서 거지 생활을 했고요. 햄버거 하나로 3끼를 먹었어요. 노숙을 했고요.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어요. 이 친구가 할리우드가 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런 A4지를 꺼내서 자기 자신한테 $10,000,000짜리 수표를 써줬어요. 스스로에게 써주면서 넌 할 수 있어. 여기서 포기하지 마. 5년 후에 $1,500만 받고 영화에 출연했어요. 짐 캐리입니다. 나의 비전은 성실과 정직함으로 신이 내게 주신 재능을 잘 살려 아동 심리학자와 긴급구호 활동가가 되어 전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줌으로써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대학교 학생이 쓴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값싼 자동차를 만드는 것, 포드 회사의 비전이었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과 혜택을 주는 것, 소니의 비전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달에 가는 것을 돕는다. 누구의 비전이었을까요? 네? 암스트롱의 비전. 답은 아니에요. 누굴까요? 나사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아저씨예요. 나사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아저씨예요. 사람이 달에 가는 것을 돕는다. 이분이 경비원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즐겁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멋있게 하시겠어요? 비전이 나의 인생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왜 힘이 없냐고요? 왜 맨날 소주 마시면서 아이씨, 인생이 왜 이래? 왜 그러냐고요? 왜 늘 힘이 없냐고요?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5년 후에 나의 모습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진짜. 이게 다냐.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학원을 10개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전을 심어주셔야 돼요. 비전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학력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들이대면 되거든. 들이대인데 하버드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들이대세요.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해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지 않고 인생이 항상 봄이라고, 내지는 항상 여름이라고, 항상 가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힘이 들고 지치고 죽고 싶습니다. 책은 기승전결로 되어 있어요. 인생은 봄, 여름, 가을로, 겨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름에 뭐가 옵니까? 장마가 옵니다. 엄청난 비가 옵니다. 가을 초입에 뭐가 옵니까? 태풍이 옵니다. 그게 필수적으로 온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가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됐습니까? 직장을 갔는데 뭐 이런 상사가 다 있습니까? 처음부터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없는 순탄한 인생을 처음부터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름과 가을에 그 장마와 그 태풍을 겪어야, 그걸 넘어서야 결실을 맺는 거예요.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는 겁니다. DID는 좀 재미있으라고 제가 지은 용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저로서는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런 용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과일 행상을 하셨는데 과일을 다 팔고 오시면은 과일 남은 걸로 술을 드셨어요. 그리고 술을 드신 다음에 집안 살림을 다 때려부셨어요. 그럼 이제 어린 나이에 옛날에는 집 뒤에 굴뚝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굴뚝 뒤에 가서 발버둥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표에 보면 항상 내성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저는 거의 집에 와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하고만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고생하시는 걸 아니까 고생 안 시켜드리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육사를 갔는데 육사를 2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공부도 잘하고 허튼 짓을 안 하니까 모범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육사 4년 동안 여자친구를 못 사귀었어요. 연애를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파트너를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근데 저는 미팅은 많이 했는데 진짜로 사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관계로 지내는 것은 굉장히 잘했는데 친밀하게 나에 가까이 와가지고 내 가족을 알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의식적인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심리학에 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어려서 이런 상처들이 있어서 또 그런 것을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안정감, 평안함 그런 게 없이 늘 긴장 상태에서 떨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제 자신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집사람하고 처음 연애해서 결혼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다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연애할 수 있어요. 지금 하면 큰일 납니다. 연애를 할 수 있는 시기에는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연애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면 안 되는 상태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있다가 사회에 나와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보낼 수 없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진짜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앞뒤 안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갔던 회사들이 다 초기 상태의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나서 뭐 똑똑해서 아까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한 거예요. 대안이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자일리트를 들고 가서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기획하지 않으면, 내가 보드판 들고 고객들 있는 데로 가서 얘기하지 않으면 회사가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되리라고 그걸 희망하긴 했지만 그렇게 될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됐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 사회생활 7년 차부터 연봉 1억이 넘었습니다. 학벌도 그다음에 IQ도 내가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도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늘 머릿속에 행동 리스트만 가지고 그 머릿속에 그것만 넣고 있느냐. 좋은 문장을 봤을 때 아, 저거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느냐. 그거를 하느냐. 그냥 그 차이예요. 그게 DID입니다. DID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삼척에서 22살짜리 아가씨가 자기가 어떻게 노래자랑 1등 할 줄 알았어요. 하니까 된 겁니다. DID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딱 한 번뿐인 인생이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게, 설사 안 되더라도 해봤다, 해보지 않아서 후회하지 않게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